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3월 30일 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오늘 인사이트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뵀을 때 또 다시 뵈면 상황이 좀 안정되기를 바랐었는데 계속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네요. 네, 지난번에 이란 전쟁 서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략적 허세라는 표현을 사실 잠깐 해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유가가 $100를 뚫었고 뭔가 전쟁이 이제 다자 모드로 좀 더 확대된 것 같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트럼프 푸시 잘 안 먹히고 있고요. 말이 잘 안 먹히네요. 네, 3월 네. 21일 날에는 이제 그 이란 그 발전소 파괴를 폭격을 조금 5일 연기한다고 했을 때 유가가 10% 이상 빠졌습니다. 네. 네, 주가도 올랐고요. 아마 전주 월요일일 겁니다. 그런데 23일 장 끝나고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4시 반 정도에 또 이제 연기를 했죠. 열흘 연기를 또 폭격을 연기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유가가 한 2불 빠졌습니다. 2, 3불 빠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100불을 넘은 거거든요. 지난주 아마 중반일 건데 수요일인가 목요일, 수요일 장 끝나고 아마 트럼프가 미국 시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푸시 고장났다. 왜 그러냐? 트럼프의 말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적 허세라고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결국에는 치킨 게임, 시속 150km로 자동차를 서로 부딪히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발전소 폭격입니다. 미국이 발전소 폭격한다든지 심지어는 더 끔찍한 민간 살상을 감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략적 허세. 우세를 네네. 협상해서 우위를 얻기 위해서 네. 모든 이제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병력을 지금 대략 뭐 8,000명을 지금 포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입 안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투입 안 하기 위한 그 전략적 허세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 발전소를 타격한다라는 것도 이거는 뭐 국제법 위반이고 후유증이 굉장히 클 텐데 결국에는 뭐 병원이며 모든 뭐 민간 시설을 올스톱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아마 미국이 발전소 폭격하면 그러면 유가 바로 150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70불, 180불 갈 수도 있고 만약에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 그 입구
눈물의 문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만약에 봉쇄하면 결국에는 사우디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 수출을 못하는 거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에도 수출 못하고 그리고 밖으로도 못 뺍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걸프 국가들이 모두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새로운 중동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중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찰하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지금은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 하는 전략적 허세가 아니라 물리적, 군사적 행동을 동반한 전략적 허세잖아요. 그런데 이 전략적 허세가 만약에 실제로 치킨 게임으로 갈 경우에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조성해서 가장 유리하게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의 그 원하는 것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의 간극을 교묘하게 컨트롤하면서 결과적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떤 쪽으로 갈지는 시장이 아무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결국엔 전략적 합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말로 트럼프가 여기서 만약에 치킨 게임으로 더 달린다 하면 트럼프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물가는 아마도 만약에 150불 정도에서 한 3개월 가면 미국의 CPI는 4% 넘고요. 뭐 CPI가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생산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한 달 정도 가면 이제 셧다운 됩니다. 납사부터 모든 반도체부터 생산 가동률이 줄면서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한 2달 지나면 전 세계는 완전히 암흑세계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 경기를 논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전략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허세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경기를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암흑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하고 말하면 계시네요. 트럼프는 뭐 언론에서도 누가 썼더만요. 먼저 총을 쏘고 관역을 이제 그 어디가 관역이지 이렇게 네. 찾는 그런 꼴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분 없는 전쟁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 그 맡기는 거죠. 거기 이제 알아서 하게 놔두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가 불통될 경우에는 승리 선언을 해도 전 세계가 비웃을 거 아닙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안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을 그걸 얻기 위해서 아마 모든 것을 저는 양보하고 물론 이제 나오면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다 밟아버렸다, 다 쓸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통행량이 한 60, 70%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국은 아마 약간 굴욕적인 합의를 그것이 이면 합의든 아니면 언론에서 공개된 합의든 그런 합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이 전쟁을 겉으로는 입으로는 이겼다고 그러지만 실패한 전쟁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것 같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이제 톨게이트처럼
통행료를 내라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보험료가 뭐 1000% 폭등했다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들리고, 홍해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홍해까지도 막히는 일이 있다면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는 일은 뭐 최초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있고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기름값이 비싸진다, 이것도 물론 큰일이지만 그걸 넘어서 물류망이 마비되는 사태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당연히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호르무즈만 막혀도 물류망이 막히고요. 만약에 홍해가 막히면 우리나라 유럽 수출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에는 사실 이렇게 공급망이 촘촘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원유 수요도 굉장히 많았죠. 자동차 엄청나게 기름 먹고 각국의 산업이 중화학공업 중심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인도, 중국 거대한 원유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인구가 큰 원유 수요국이 존재하고, 물론 미국이 셰일을 뿜어내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이 맞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물류 상황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번에 호르무즈가 막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홍해가 막혀서 모든 물류가,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가 막히면 이거는 일파만파입니다. 중간재가 결국에는 뭐 원자재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중간재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최종재가 올라가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70년대에는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 모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였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40%고, 신흥국도 지금 80%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쌓여 있고, 특히 지난 시간에 저걸 말씀드렸나? 미국 사모펀드.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이지머니가 사실은 2022년, 22년에 코로나 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각국이 지금 재정 지출도 최근 한 3, 4년간 올해도 그렇고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채가 많이 쌓여 있고, 특히 코로나 때 풀린 이지머니가 금리 상승에 취약한,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취약한 이런 곳에 많이 퇴적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히 금리 상승, 그냥 뭐 경기 침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가령 79년에 2차 오일 쇼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결국에는 오일머니가 거의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이 이 자금을 남미에다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변동금리로요. 그래서 82년부터 남미의 40여 개국이 모라토리엄에 들어갔어요. 신흥국 경기 침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원 가격은 떨어지고, 전쟁 이후에도 그 리세션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는 치솟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금리는 잘 안 떨어졌고, 기준금리를 내린 거지 그때에도 시장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결국에는 폴 볼커가 등판해서 79년에 등판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78년에 1차 경기 침체가 왔고, 짧게. 그 다음에 81년부터 18개월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결국에는 남미가 초토화되고, 이머징이 전부 다 부채 텐트럼, 부채가 아니라 뭐 텐트럼이 아니라 심장 마비가 걸린 거죠. 그래서 올스톱 됐습니다. 네.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네. 80년대 내내. 그런 사태가 가능하다. 또 식량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 가격 올라가서
결국에는 유럽의 난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라든지 또 이런 뭐 2001년 그때 2021년인가요? 아랍의 봄 그런 사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일파만파 전 세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겁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시나리오죠. 그때 70년대 지금 말씀하신 그 오일 쇼크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만큼 어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좀 유사한 면이 있다. 유가 측면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정도라고 박사님 저는 뭐 판단을 더 하시는 건가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유가가 지속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을 지나서 네. 뭐 4월 중순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얘기했던 4주에서 6주, 6주가 이제 4월 중순이니까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넉넉 잡고 4월 말까지 고유가가 안 내려오면 결국에는 70년대 공급 충격 이상으로 결국에는 뭐 평소에 원유의 수급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네. 평소에 원유 수급이면 지금 유가는 60불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측 기관들이 올해 연말에 전쟁 전에 뭐 60불, 내년도도 뭐 62불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공급 수요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이런 단기적인 공급 충격은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지만 이런 공급망의 충격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73년에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잘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떨어졌느냐? 그때도 뭐 이렇게 호르무즈를 막고 석유 생산 시설을 서로 치고받으면서 굉장히 유가가 안 떨어졌어요. 한 4, 5년간 안 떨어졌어요. 73년까지, 78년까지 안 떨어졌고 잠깐 떨어졌다가 2차 오일 쇼크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간다라는 건데 그 오래 가는 여러 가지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더 복잡하고 이게 공급망이 모세혈관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런 사태가 오면. 그 이상일 수 있다. 사실은 70년대에 우리나라는 뭐 잠깐 어려웠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안 갔어요. 1차 오일 쇼크 때. 2차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를 갔는데 그것도 이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그 다음에 80년에 광주 이거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적인 그런 대혼란기 이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한 마이너스 4% 정도 갔어요. 그 정도 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젊은 혈기의 성장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좀 단기적인 그런 한 원펀치 맞고 그냥 정신없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성숙된 경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급망도 굉장히 좀 정교해졌고 그러면서 아마 그 세계적인 경제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조금 더 크고 타격이 크고 이런 건 뭐 전쟁 초반부터 이제 있던 얘기고 이게 이제 피부로 좀 와닿고 있는 상황인데 4주에서 6주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요걸 만약에 박사님 6주를 넘어가게 된다면 근데 만약에 6주 안에 끝나도 전쟁이 끝나도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장의 의견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호르무즈가 네. 뚫리면 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를 이제 전략 자산화해서 그쪽에 이제 질서를 이제 재편하겠다. 만약에 지금대로 30억을 받는다, 200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척당. 1년에 어쨌든 원유 수입이 1년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로 얻는 수입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런 뭐 정도를 받는다. 한 40만 불 정도 받는다라고 해도 1년 뭐 원유 수출해서 이란이 버는 돈의 한 2배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협상용으로 지금 이란이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서를 하니까 결국에는 뭐 미국이 수그러 들고 이제 들어와라.
협상에 더욱더 많은 좀 베니핏을 내놔라라고 압박하는 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서서히 내리겠죠. 왜냐하면 선별 작업이라고 배를 완전히 다 통과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가령 뭐 이란 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동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 시설이나 에너지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조금 받아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통과를 안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제된 그러면서 선별적인 통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서서히 자유화될 거기 때문에 뭐 한 30%에서 40%, 50% 이렇게 해서 한 70%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가가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천천히 떨어질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 앞서 말씀드린 물가의 측면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유가가 바로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호르무즈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조금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은 불가합니다. 뭐 박사님한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상황이 뭐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곧 해결될 수 있다. 머지않아 마무리될 수 있다. 유가도 에너지도 안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해서 그 안에서도 이게 뭔가 얘기가 갈리고 있는 건지 합의를 찾아가는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정인 건지 약간은 좀 희망을 품게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은 불가피하다. 훨씬 더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후반이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또 나왔는데 이제 요 지표 얘기 좀 해볼게요. 53.3으로 나왔더라고요. 요게 박사님 낮게 나온 거죠? 뭐 지금 2022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 네, 제가 차트를 네. 한번 갖고 왔는데요. 네. 미시건대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잠정치가 있고 이제 속보치가 있고 이제 이거 확정치입니다. 네. 월 말에 나오는 게. 그리고 현상 지수가 이게 지금 500개 그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3월에 53.3 말씀 주셨듯이 퍼센티지로는 5.8%, 포인트로는 3.3포인트가 빠졌고 예상 지수, 기대 지수도 51.7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기대 지수인데 장기 추세는 기대 지수나 현상 지수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 바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금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완전히 경기 침체로 가는 거구나. 네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주 우리가 못 보던 새로운 경기 침체로 이제 가는 길목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뚫고 내려가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 중반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새로운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S&P가 3,500이었고 이게 올라가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2024년 요 쌍봉 비슷한 요 네네. 때가 6,000입니다. 70%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0,000에서 20,000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볼 때는 다양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르무즈가 뚫리면 이게 바닥입니다. 지수도 바닥이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바닥이고 모든 게 바닥이에요. 유가는 고점이고. 그러니까 뭐 기승전 호르무즈인데 아무튼 호르무즈가 네. 뚫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 가지고 저도 뭐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역발상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아까 모두의 앵커님이 이제 좀 허세적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합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저는 70%, 80%를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닥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요 찍힌 숫자만으로는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호르무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모두가 걱정하는 건 물가가 엄청나게 튀겠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기대 인플레가 또 3.8로 튀었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금에 나오는 뭐 자연스러운 인플레가 오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유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제가 그 미시간대 홈페이지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 지금 경제 전망은 떨어지고 요거는 장기고요. 요것도 이제 물가 전망인데 물가 전망은 폭 올라갔죠. 이게 회색이 전쟁 전, 파란색이 전쟁 후. 전쟁 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3개월, 6개월 전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통행이 시작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쓰레기 되는 거고요. 롱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게 보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낙관적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세적 충돌이다. 미국이 결국에는 굽히고 나올 거다. 뭐 겉으로는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멋쩍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사람들은 베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스트 케이스로 가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 이제 몇 가지 왜냐하면 너무나 좀 아주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숫자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사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 좀 여쭙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오히려 주식을 보유한 중상위, 네, 어떻게 보면 중상류 계층의 소비 심리 더 나빠졌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자산 시장이 위축되니까 이게 좀 심리가 위축이 됐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까, 박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근데 이런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나쁜 시나리오로 간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자산가보다는 서민들 그리고 글로벌로는 미국보다는 주변국들 특히 신흥국 그리고 못 사는 국가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건 틀림없죠. 결국에는 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기회이기 때문에 뭘로 해든 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뭐 조금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월스트 케이스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무서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침체라는 말이잖아요, 박사님. 근데 박사님이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70년대에는 금리를 내릴 때 오히려 침체가 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가장 지금 궁금한 건 연준이 얼마나 몇 번이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연 내릴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70년대 얘기 좀 볼까요? 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여기 차트가 파란색이 CPI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73년 11월에서 75년 중반까지의 1년 반 정도의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CPI도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결국에는 74년 중반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무섭게 내렸습니다. 무섭게 내렸는데 경기 침체가 왔고 79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미국 CPI가 계속 올라가면서 1차 금리 인상을 했는데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와서 폴 볼커가 20%의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거고 그래서 2차 경기 침체가 81년부터 16개월 다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경기 침체가 두 번 왔는데 이때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음영되어 있는 경기 침체가 온 거죠. 1차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꼭 공급망 충격일 때만 그러냐. 공급망 충격일 때는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간 거의 100년간
전 세계 경기 침체가 13번 있었는데 11번이 다 금리를 내릴 때 왔어요. 그러니까 고작 두 번만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거예요. 연준이 경제를 잘못 읽고 금리를 내렸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경기에 침투됐거나 통화정책의 유용성이 경제에 먹혔거나 결국에는 퍼센티지로는 13번에 2번이면 15%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확률적으로는. 물론 이제 통계 확률의 문제지만 85%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렸겠어요? 근데 공급망 충격은 일단 올릴 수밖에 없어요. 통화가치 절하를 위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보존해야 돼요. 또 미국은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국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달러 강세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체력이 약한 기업, 가계 그리고 뭐 국가 전부 다 초토화가 되는 거고요. 이런 공급망 쇼크의 후유증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회복되냐? 그거는 나중에 금리 인하해서 그것도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약발이 안 먹히고요.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뭐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년 후에 그게 이제 경기가 자연스럽게 순환적인 회복이 가능할 때 공급망 교란이 이제 마무리되고 경기가 당연히 회복될 즈음에 후행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전에 내린 금리 인하가 효과가 맞물려서 경기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또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확장기에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 인하가 85%의 확률로 역사가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충격은 사실은 연준을 발을 묶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네.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이고요.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로 4월 중순을 넘어가서 유가가 150불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11월 정도에 아마 4.5%의 CPI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경기 침체의 길목에 들어갔을 때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금리를 아마 50bp 정도 올린 상태에서 아마 선거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는.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11월 3일 중간 선거가 너무 고마운 거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럼 아예 믿을 구석이 시장에는 네. 좀 없을 뻔했던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지금 주목을 하잖아요. 거의 뭐 4.5에 육박했다가 살짝 내려온 상황. 이건 시장이 어떤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4.5%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죠. 네. 그리고 4.5%라는 의미는 현재 유가 WTI 한 100불 정도에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쪽의 시나리오에 를 반영하는 그런 게 이제 저는 4.5% 미만이라고 생각하고요. 4.5% 선을 안 넘잖아요. 그래서 뭐 4.5%라는 뭐 딱 그 정량적인 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4% 중반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5% 미국 그 정도가 이제 좀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느냐 그래도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사태가 좋은 쪽으로 가 있을 거다라는 데 사람들이 베팅을 하느냐. 아직은 채권 시장에서 나쁜 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불확실하니까 아직까지는 4.5%. 그러면 지금 왜 사람들은 이런 뭐 안전자산인데 국채 금리를 안 사냐, 미국 국채를 안 사냐.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가 온다라는 가능성도 일부 반영을 한 거죠. 채권 시장이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5%에서 안 떨어지고 4.0% 근처로 잘 안 가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는
그래.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통제력을 잃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물론 당연히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호르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금리 경로가 뭐 연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면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인상 얘기도 조금씩은 이제 나오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바라보는 건 사실 주식 시장은 인하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지금 금리 경로로 보자면 어떤 경로를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도 지금 바뀌는 타이밍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하를 계속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연준은 아무것도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단계고요. 호르무즈 즉 유가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연준은 뭐 어떻게든 변할 거고요. 굉장히 유동적일 수 네, 있다. 그리고 그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호르무즈죠. 호르무즈의 통행량이 얼만큼 기간을 두고 정상화될 것인가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특히나 이제 관세 그리고 플러스 이 지정학적인 공급망 충격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과정에서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연준은 결국 그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간다면 뭐 4월 중순에 손 털고 나오고 결국에는 통행량 계속 네. 정상화된 방향으로 간다면 연준은 그래도 신중하게 아마 9월까지는 금리를 손을 못 댈 거고요. 못 댈 거고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지난번에 그 저기 연준 이사 이인자 누구죠? 네. 월러 이사.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25bp 인하를 주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연준 위원들이 연준이라는 거를 저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12명의 의사결정 체제의 합의체가 굉장히 역사가 길어서 이게 대통령이 압박한다고 아주 그 정말 그 무지몽매한 결정을 안 내린다는 거죠. 그 집단 결정체는 이미 검증된 그 집단이고 의사결정체가 합의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해도 금리 못 내립니다.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9월까지는 정상화 시나리오라도 못 내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한 번 정도 내릴 수는 있겠죠. 이거는 다 정상화 시나리오,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9월까지는 네. 움직일 룸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이제 시장이 무서워하고 그런 단어 중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요게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안 하거나 뭐 고용도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작은 지식이 알고 있는데 요 시나리오를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도 그렇고 요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괴롭죠. 사실 이런 전망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호르무즈에 따라서 내일도 바뀌고 내일 당장 뭐 오늘 밤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저는 골든타임을 안 넘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출 경제, 반도체 원래 경제, 원래 성장 궤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번 사태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서로 이제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결국에는 각자가 국방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산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번에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각국이 아마 대대적인 에너지 믹스의 수정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서해안의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대적인 투자를 더 할 거고요.
각국이 이제 원전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준 클린, 완전히 클린은 아니지만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가 막히던 무슨 뭐 일이 있던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각국은 여기에 굉장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원유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를 다들 깨달아서 조금 더 에너지 믹스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산업은 사실 정상화로 간다면 뭐 반도체 더 잘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산업이 뭐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지금 원래 수출 궤적으로 회복을 빠르게 하겠죠. 주가도 올라갈 거고요. 거듭 강조해 주시는데 달린 건 전쟁과 호르무즈에 이제 달려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쨌든 눈앞에 우리가 숫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또 환율입니다. 박사님. 달러원 환율이 1,510원, 와, 1,400원대 뉴 노멀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던 게 또 엊그제인데, 이번 일 겪으면서 또 1,500원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럼 전쟁만 또 마무리가 된다면, 그만큼 오름푸는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1,400원대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죠. 달러가 이제 급격히 또 약세로 가기 때문에 미국 경기도 원래 경제 회복 궤적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달러도 조금 약세로 빠지고 그리고 원화도 그 덕분에 조금 강세로 가고 그리고 유가가 빠지면 결국에는 뭐 환율은 우리나라 원달러는 굉장히 뭐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유가가 뭐 150불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뭐 1,800원 정도 갈 것 같고요. 유가가 다시 1,400, 유가가 뭐 70불, 전쟁 전에 뭐 70불은 아니더라도 한 80불 정도까지만 85불대 정도로만 내려가도 지금 세계 채권 지수 편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이 일단은 뭐 원래대로 원래 궤적으로 회복되면 경상수지 대비 GDP 비율이 뭐 올해는 2.3% 4%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작년에 2%가 조금 안 됐는데 그 정도의 달러 수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원달러는 1,400원을 깨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500원대에서 이렇게 1,500원을 넘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만큼까지는 이제 내려올 가능성. 근데 일각에서는 박사님 이번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달러의 위상, 뭐 위안화의 위상 이런 어떤 화폐 간의 위상, 뭐 페트로달러 얘기도 있고 좀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좀 의미가 있나요? 서서히 이제 그 미국이 불량 국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한 달러 의존도를 조금 더 높이는데 초점을 둘 거예요. 물론 이제 중앙은행들은 뭐 한두 달 사고 한두 해 사고 이런 뭐 금을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0년 만에 20년 정도의 달러의 의존도를 이 정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를 뭐 한 5년 단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금 비중을 조금 높이고 조금 다원화된 통화로 조금 도망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달러가 뭐 당장 휴지가 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달러의 기축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사건이다. 이번 이란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들에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 명분이 없는 전쟁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어설픈 출구 전략과 그리고 전 세계가 블록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남겼잖아요.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소련은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패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것 이런 부분 옛날에는 무기를 안 써도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먹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써도 안 먹힙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국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달러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귀결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시장에 나타날 거다. 저는 전쟁이 끝나면 금을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될 때는 에브리띵 현금화라는 측면에서 금을 팔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아마 다시 금을 살 것 같은데요. 금 비중이 좀 높아질 중앙은행.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요 전쟁을 통해서 배운 상황으로 각국은 에너지 안보에 더 박차를 가할 거고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속도를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금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 박사님께 항상 이렇게 투자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 건 좀 송구합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방송 많이 함께 해주시고 굉장히 3월을 걱정 속에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기승전 유가를 보면서 일단 변동성에는 유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게 정석적인 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유가에 달려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투자의 조금 문화가 네. 이번 사태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까라는 방식이 결국에는 시장을 판단하고 단기 시황을 판단하고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될까,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홀짝 게임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 복잡한 거시 환경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시황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돈을 잃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홀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특히 젊으신 분들은 평생 홀짝 게임을 할 거냐는 거죠. 오르냐 내리냐. 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자산 배분 문제. 지금은 주식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지금은 미국 주식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한국 주식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지금은 PR이 높은 종목군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낮은 종목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지금은 어떤 업종의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냐,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파인 튜닝을 하는 자산 배분적 관점, 홀짝 게임이 아닌,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포지션을 계속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시황 의존적, 시황 판단적 투자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미세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장세에 순응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주도주를 쫓아가는 그런 투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이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주가가 비싸면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고, 저는 이제 5,000포인트 이상은 보너스라고 어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5,000에서 8,000 갈 수도 있어요. 근데 8,000 갈지 만을 그대로 갈지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5,0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제가 감히 할 게는 할 저기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제본스 법칙도 있고 뭐 어수선하지만 2030년 정도까지는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큰 조정은 몇 번 오겠죠. 이번처럼 큰 조정은 몇 번 오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이라든지 뭐 또 좀 핵심 바이오라든지 또 뭐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내지는 뭐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좀 비중을 조금 높여가고, 또 주가가 비싸지면 조금 많이 오르는 주식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그러니까 시황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공자님, 맹자님 말씀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40년 경험에 그게 우리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판단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자산 배분의 튜닝의 네. 기회로 좀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네, 오르고 내리고 시황 방송하면서 저도 이제 반성하고 아닙니다. 참고해서 저도 반성합니다.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혹시 뭐 못다하신 말씀 있을까요? 제가 네 네, 뭐 질문을 뭐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박사님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남겨주세요. 뭐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은 아니죠. 아니죠. 또 뵈야죠. 네. 제 생각에는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여론이 지금 이제 떨어졌잖아요. 뭐 지지율도 지금, 네,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로이터 입소스 조사를 보니까 바이든 말기 때 경제에 대한 전체 말고 경제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32%인데 지금 29%입니다. 물가에 대한 그 국정 수행 능력이 25%고요. 그 제퍼슨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권력은 여론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주권자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미국 국익이나 자기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하더라도 트럼프는 결국에는 손 털고 나올 것이다라는데 우리는 조금 더 무게를 두면 어떨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뭐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킹 시위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